가운데요. 지금 시국에서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것이 현실이 돼가고 있다는데 여러분 기억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여러분 허경영 씨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허경영 씨가 뭐 그 이후에도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도 뭐 예능 방송에도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요즘은 많이 이제 기억에서 잊혀질만 하죠. 그런데 당시 했던 얘기 2012년 대선 임박했을 때 한 인터넷 온라인상에 이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향후 5년간은 한풀이 정국이 될 그래서 이 정국이 5년은 가지 못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고 있어. 5년을 가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정계 개편이라고. 그때 이제 내가 나오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는 게 이게 저희가 무슨 이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당시에 이 발언이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연치고는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미리 언급했다. 예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그러니까 아예 허경영 씨가 가끔 과거에 했던 얘기들 보면 굉장히 허무맹랑했던 것 같은데 네. 은연중에 정치권 공약으로 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아니 뭐 5년 못 가고 그냥 임기단축 개헌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라고 했던 얘기가 하필 또 지금 이 시기하고 딱 맞물려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했었던 게 네. 또 맞네요. 참 이거는 신기하네요. 그냥 신기하다고 얘기하는 거 네. 정도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신기한 같아요. 게 아니라 네네. 제 포인트는 5년을 다 못 맞춘다는 데 포인트 있는 게 네. 아니라 저 허경영 씨 얘기 초점은 한풀이 정국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네. 한풀이. 네. 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둘 다 보수 정부인데 뭐가 한풀이가 있을까? 근데 네. 실제 작년 올해 보면은 네. 보면 뭐 방산 비리머리 물론 당연히 파헤쳐야 될 거입니다만은 네. 그동안 뭐 박근혜 정부 박근혜 검찰에서는 MB 정부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MB 전 정권에 대해서 네. 저 칼을 들여댔던 것 또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무슨 얘기인가 봤는데 지금 보니까 5년 동안 한풀이 정국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못 채울 것이다. 네. 그 한풀이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일견 맞아떨어지는 국면이 있긴 있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한풀이라는 게 영국이라는 우리 통상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보면 국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미납 추징금을 갖다가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네. 사실 소급 입법적으로 전두환 추징법을 만듭니다. 그 네. 당시에 법률가들이 이거 소급 입법인데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통해서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부분들 또 MB 정권에 대해서도 한 2년 동안 탈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 한풀이 정국이라는 부분이 네. 그 전혀 허경영 씨의 그 진단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황 소장님. 저는요, 허경영 씨의 뭐 예지력 이런 데로 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김씨가 끝난 이후에 정권이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 세 개가 있었는데 네. 이 세 정권에서 두 정권에서 지금 탄핵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촛불 시위로 거의 초주금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지금 살아나서 임기를 마쳤지요. 네. 이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삼김씨 이후에 정권을 끌어가는 네. 어떤 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 네. 이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한국의 정당 시스템이 취약해서 네. 정당보다는 대선 후보라는 대통령이라는 특정한 사람이 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냐. 네. 안 그러면 대선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그들이 가진 이미지나 네. 또 그들이 가진 어떤 선동 네. 이런 부분의 한계에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냐. 네. 그래서 이것이 체제의 한계냐 인물의 한계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과거에 상김씨는 지금보다 훨씬 덜 민주화된 시대에 정치를 했지만은 자신들이 잡았을 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런 현상이 20년도 더 지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 상김씨라는 강력한 집권 기반을 가진 정당이 있는 사람, 뭐 따지면 양김씨죠.
양김씨 이후에는 거의 정권을 갖다가 운영할 만한 민주적인 정당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고 네. 거기에서 리더를 만들어낼 능력을 가지지 못했고 아. 또 선거에서 검증 능력도 형편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네.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거다고 지금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제가 바로 기회 드릴게요. 허경영 씨에 대해서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좀 허경영 씨 하면은 뭐 허무맹랑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또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초한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그 허경영 씨가 공중부양한다고 막 이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가요? 그 공중부양 혹시 시도했던 영상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영상 보시면 아무리 봐도 이게 공중부양이 아닌데 저 보세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발차기 앞으로 하면 이게 공중부양이다 하면서 쭉 보세요. 근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 비틀비틀 합니다. 네. 저를 못 견뎌요. 몇 초를 못 견딥니다. 네. 그래서 저런 모습도 많이 인터넷상에서 그 회자가 되면서 저 보세요. 공중부양 시도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저런 모습을 보면서 허경영 씨가 약간 좀 괴짜 기질이 있고 허무맹랑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요. 그 위키트리라는 그 온라인상에 인터뷰했던 그 얘기를 마저 듣고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부터 레임덕이 생기면서 예.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네.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네.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나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네. 물러나려고 하고 예.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네. 이런 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것도 보면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은 드는데 말씀하시죠. 아니, 허경영 씨가 얘기하니까 뭔가 예지력 있는 얘기로 들리기는 한 것 네. 같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일반적인 얘기죠. 네네. 3년 지나고 나면 레임덕 오고 아하. 레임덕 오면은 네. 뭐 임기 말쯤 되면은 정권을 뭐 저 반대하는 시위라든가 촛불 시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허경영 씨 발언에 주목하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우리 이제 혼돈의 시대에는 메시아 같은 어떤 존재를 기대하게 되고 네. 뭔가 우리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기대하게 된다. 뭐 이런 심리 같은 게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제 황장수 소장님께서는 네. 이제 정치적 의미를 해석해 주셨지만 뭐 국민들이 어떤 바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면 네. 너무너무 실망감이 많고 배신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네. 8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 네. 퇴보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조금 황당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냥 우리 국민들이 집 걱정 전혀 안 할 수 있게 집 다 져주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군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아. 약간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속 시원하게 요즘 뭐 사이다 고구마 그러네. 발언도 얘기가 아. 나오지만 사이다 같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 네. 이건 또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요. 그만큼 우리 정치권이 많은 불신을 받고 있다. 네. 정치권에서 제대로 우리 국민들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갈망 같은 게 좀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 부분이네요. 물론 이제 제가 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지만 사실 이 허무맹랑하지만 시원하다. 허경영 씨의 말을 듣고 그냥 속이 뻥 뚫린다 하는 분들도 많긴 많았어요. 네. 변호사님. 사실 그 말 중에 제일 제 가슴에도 좀 와닿았단 말이 뭐냐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거다. 아하. 그러니까 네네. 지금 딱 최수지 씨 연상하는 아마 그러네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황당하게 뭐 축지법, 뭐 공중부양, 그 또 얼마 전에 영상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이렇게 손 안 대고 운전한다고 하는데 뭐 무릎으로 운전한 거라는 등 뭐 이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서 희화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경영 씨가 그 17대 대선에도 거의 한 근 10만 표 얻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9만 보니까 96,756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갈망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형적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어쩔 보면 역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아. 이제 허경영 그 총재 저도 이제 방송에서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항상 이제 앞에 있으면 저한테 눈을 바라보라고 하고 이런 것도 하세요. 그런가요? 내 대기실에서. 눈을 바라봐 네, 한가요? 네. 하시는데
꼭 이제 자기 이제 공약을 이제 정치권에서 뺏어갔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네. 이제 자기 또 예언하고 예지하셨다고 또 아마 명함이랑 내가 뭐라 그랬어?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명함이랑 뭐 이런 걸 한번 추가하실 것 같아서 생각이 드네요. 옛날 허경영 씨가 나 박근혜 의원한테 한번 피서당한 적이 있죠. 아, 그러네요. 네. 왜냐니까 본인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었다. 이주다는 네. 그 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아니죠. 박근혜 의원과 영애와 네. 뭐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에서 피소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허경영 씨 얘기 중에 저는 와닿는 게 있어요.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결혼 자금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네. 3천만 원씩. 근데 요즘 보면 서로 지금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못 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허경영 씨 얘기 중에 확 와닿는 게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네. 그 시대의 어떤 뭐랄까 간지러운 부분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보면 이른바 나이가 차도 지금 처녀 총각들이 이제 결혼을 갖다 하기를 갖다 두려워한다. 뭐 N포 세대란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갖다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면 흔한 얘기를 보면 부모들이 점점점 소외되는 가운데 네. 보면 노인들이 좀 소외되는 가운데 보면 아들 딸한테 버림받는 이런 어떤 사회적 그 풍조를 갖고 자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네. 찝기는 그 감각이 뛰어난 양반이에요. 네, 황 소장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제 예산이 400조가 처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 중에서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돌아가고 중간에 새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 사람이 돈은 많은데 다 도둑질해서 문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예를 하나 들자면 저분이 이거 애를 놓으면 한 명당 뭐 1억씩인가 이렇게 준다고 했죠. 네, 그랬었나요? 예, 아. 예. 그런데 저기 보면 우리가 10년간에 151조를 갖다가 출산율을 갖다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쓰고 실제로 저출산이 아직도 세계적인 가장 낮은 저출산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1조면 1억씩 주면 151만 명이에요. 그건 너무 적어. 그런데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1,5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 하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저분 말이 뭐 액수나 이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지만은 네. 국민들이 러프하게 이야기하는 국가 예산이니 뭔 일을 가지고 맨날 여기저기 써봤자 이리저리 다 낭비하고 도둑질 해먹는데 네. 차라리 직접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어떤 뉘앙스를 반영한 거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예, 조금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그러시죠. 네. 400조 중에 130조가 복지 예산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우리가 늘 보면 다루는 것이 복지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술술술 셉니다. 아. 물론 뭐 최순실 뭐 이렇게 뜯어먹는 거 말고 네네. 실제 보면 우리 실제 복지 복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만 제대로 좀 챙겨도 상당 부분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집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들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 못해도 시원하잖아요. 네. 애 낳으면은 돈 주고 네. 처녀 총각 결혼하면 저 결혼 자금 주고 네.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효자는 사형에 처하고 네. 아니 이렇게 네. 쭉 저도 얘기하고 쭉 말씀 들어보니까 허경영 씨가 나올 때가 되긴 된 모양이에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네. 나온다고 본인도 그랬죠. 했고. 예. 그때가 내가 나올 때나 뭐 그런 네. 데 했는데 아마 이제 요 얘기만 마무리 하나 질문 드려보고 또 넘어갈게요. 사실 앞서도 많은 분들이 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씁쓸한 어떤 세태 같아요. 지금 다시 허경영 씨 얘기를 들으면서도 일견 좀 시원한 면이 있다? 그렇게 느끼는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얼마나 배신감을 많이 느꼈으면 그러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으면 이 얘기를 허경영 씨 얘기를 하면서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겠어요. 네. 물론 아까 황태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굉장히 기행적인 행동을 많이 하지만 약간 사이다 같은 면이 있어요. 국민들이 딱 들을 때. 네. 아이고 애 못 낳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복지 그냥 돈 주면 깔끔하게 그냥 사람들 애 낳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허경영 씨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솔깃한데 괜찮은데라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건 정말 정치권이 어마어마하게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허경영 씨 얘기까지 다시 지금 온라인상에서 회자가 된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드렸고요.